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우원근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최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과거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민생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윤명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환 전 서원대학교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민생 안정 정책은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또 왜 그렇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윤명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소득 증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증대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러한 이제 소득 증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이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취약계층한테 그 효과가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득 증대는 그 소비라든지 생산하고 연결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생 안정 정책의 최우선으로서 소득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강일 의원님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생 바닥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지금 살리려면은 역시 추경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올 초에 저희 민주당은 한 35억 정도, 한 35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당의 고집으로 인해서 13조 정도밖에 추경을 못했거든요. 예.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죽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추경이 되지 않는다면 민생을 되살리는데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생지원금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화폐도 있고요. 당장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돌릴 수 있는 추경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부문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예측치가 다 0%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우리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소비 진작, 소비를 하려도 특히 저소득층의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버야 된다. 마중물을 추경을 통해서 붓고 그게 지역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화 승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최상천 본부장님. 보다 중요한 민생 안정 대책은 전 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소득이 보장돼야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도 살고 기업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당연히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연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그 기업 투자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예. 첨단 산업, 뿌리 산업, 이중 구조, 양극화가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네 분의 패널이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발제하고 나머지 세 분이 보충 의견을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명 박사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정리해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공약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담 완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활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부담 완화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논의될 그 공정한 배달 문화 구축이라든지 예. 그 매드뱅크 설립 등을 위한 이런 논의라든지 그리고 폐업 지원금 현실화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활력 제고와 관련돼서는 역시 지역 화폐 확대 발행.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그리고 실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확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 같고요. 활력도 제고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대한민국 지금 가계부채가 약 2,300조 이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소상공인 부채가 1,1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연체율이 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1.6, 많을 때는 2.0%를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연체 차주 중에서 이제 악성 연체 차주인 경우에 이제 다중 채무자 10.1%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이제 그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 또 50조 원 코로나 때 지원했던 대출 있잖아요. 이게 예. 9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더 이상 만기 연장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채무에 대한 재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드뱅크로 만들어서 이관시켜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지금도 가자나 어려운데 그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숨쉴 틈을 금융 지원을 통해서 강력히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일 위원님 입장 듣겠습니다. 예, 실물 경제는 좀 심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심리는 약간 회복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고요.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금융을 좀 풀어서 그 위기를 좀 극복하는 셈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 이전 정부에서 그걸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침체 국면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자로 나타나게 되고 그걸 갚지 못하는 최악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연체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의 국가이거든요. 국가가 그들 먹여 살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 자영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가지 방향성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채무 조정과 관련되거나 폐업 지원금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이런 것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되겠어요. 근데 소비 진착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나 지역 화폐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거고 제도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가 상생유통법을 좀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시급히 통과시켜야 중장기적으로 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명을 위한 진통제를 놓으면 안 되고요. 이들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제를 처방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월 1일자로 우리나라 그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와 시사점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소비 성향을 들여다봤더니 20, 30대는 지갑을 못 열고 60대는 지갑을 닫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 연령층에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주택 노후 불안 문제로 60대가 어찌됐든 지갑을 닫고 있고 20, 30대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갑을 못 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짠물 소비, 그다음에 가정 간편식 확대 이런 소비 빅뱅의 시대의 흐름도 잘 짚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소비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중앙 정부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지방 정부가 함께 특화도를 높여서 외부 소비를 지역에 유입하는 그런 전략들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남 박사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시간이나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동안 국정 공백이 길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약의 현실성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단기간에 모든 공약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의 속도 조절을 통한 단계적 실현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셨다면은 이제 업종별, 지역별로다가 어떻게 특성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 지원에 앞서서 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기될 수 있는 기간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상권 르네상스라든지 상병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추진되어 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민생경제 회복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온라인 공정거래 플랫폼에 관한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한번 공약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옛날에 대기업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골목 시장까지 진입해서 지방 상권까지 다 뭐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점령해 들어왔던 걸 기억하실 건데요. 온라인 플랫폼은 그것보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예. 이제는 앞에다 눈앞에 딱딱 배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은 상당히 지금 현대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배달 앱과 관련되는 부분 좀 우리 외식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외식업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영업을 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이 뭐 인건비나 임차료가 아닙니다. 예. 배달료입니다. 예. 배달료가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가장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배달 수수료 부담은 판매 단가를 아무래도 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거 올리는 게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냐? 소비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힘을 갖게 되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점주들의 피해도 뭐 무시 못하지만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문제도 또 생깁니다. 안전의 문제,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적정한 수준으로의 수수료 조정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 다 담아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놓은 안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안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래서 외부 용역이 조만간 나올 거고요. 물론 제 안이 좀 주도적으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발의된 안들이 어떤 것이 최적인가 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올해 내로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야당이 낸 국힘에서 만약에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좀 이번에는 시급히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라도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이야말로 1등으로 모든 것이 모이고 빨아들이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배달 플랫폼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넷플릭스 다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1등 사업자가 되기까지 어렵지만 일단 1등이 되고 나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소규모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배달로 돌아오면 땡겨요, 먹개비 이런 이제 지역의 공공 앱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꽤 전국적으로 보면 가맹점 수가 꽤 됩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먹개비 같은 경우는 1.5%, 땡겨요는 2%에다가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각종 그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랑 결합했을 때 더 낮은 이런 효과도 있지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 이걸 쓰지 않으니까 그 효과가 적은 거죠. 그래서 지역 공공앱의 활성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약을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성하고 책임성은 강화하되 그래서 생태계는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조금 지켜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저희 이 공정거래 플랫폼의 주요 타겟이 배달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달 플랫폼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 라이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법률, 노동 쪽 공약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업체의 그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라이더 쪽 그 플랫폼 종사자한테 그 전이되지 않도록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지배력, 이 독점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간 방치한 측면이 있다. 정부에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이미 상실됐습니다. 플랫폼에 종속돼 있어요. 라이더. 자영업자들이 바게닝 파워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당연히 정부가 자영업 보호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책임성을 이제 보장하고 강화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정부가 좀 추진하는 이제 수수료 상한제 부분 도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자체 앱을 개발해서 자체 배달 시스템을 만일에 하게 되면 기존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프랜차이즈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소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과도한 이런 이제 규제가 이런 풍선 효과 측면 그다음에 신규 플랫폼의 발전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촘촘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 그래도 오늘 나오신 패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배달앱 시장은 특히 이 독과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상당히 심각하게 남용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수수료 상한제가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전가해서 다른 비용을 좀 증대시킬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배달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배달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조차도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검색창에서 보면 네이버가 가장 우세하죠. 뭐 절반이 아니라 뭐 절대 다수이고요. 쿠팡, 그다음에 배달 시장에서는 배민 이런 데가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좀 남용을 해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율 경쟁 체제로만은 절대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시장이든 아니면 정치계든 다 나와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만 해도 벌써 시행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유럽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디지털 핀테크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은 또 제가 소속돼 있는 또 정무위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물론 과방위에도 조금 연결이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타 등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교수님, 지역 화폐 관련 공약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 이제 추경의 핵심이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그 수단을 이제 지역 화폐라는 게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 화폐는 정확한 용어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고 발행의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예. 쉽게 청주페이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계속 있었죠. 예.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한 찬반도 있었고요. 온누리 상품권은 아시다시피 발행 주체가 정부입니다.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등 해서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만 쓰게 돼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비에 대한 범위가 넓은데 지역은 제한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찬반 양론에서 혹시 이게 중앙 정부의 재정 컨트롤 재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별로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마중물 효과는 코로나 때 또 기타 지역상품권, 청주페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청주페이만 하더라도 지금 5년간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발행 금액이. 그런 것만 보아도 효과가 없었으면 그렇게 발행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정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황당하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은 통화 승수 효과를 창출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충북연구원에 계신 분이 쓴 논문도 있더라고요. 보면 2배에서 5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마중물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소비 진작해서 마중물을 부면서 전체 소비가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소득까지 증대되면서 같이 올라오는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논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번 추경의 하이라이트인 지역화폐는 빨리 발행해서 지역별로 공급해야 된다. 딱 한 가지 문제는 해마다 인센티브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자체들의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 이런 것만 중앙에서 잘 조율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너무 이제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재정 자립도에 따른 좀 지원 그 방안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예로 너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과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외 유출도 문제이지만 상대적으로 할인율을 적게 받는 지역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논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지역 화폐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에서 소외된 연령층은 고령층이시죠. 예. 그래서 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뭐 충전 방식이라든지 뭐 사용 방식 이런 것들 특히 요즘에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 예산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소비 창출 효과가 지역화폐로 발행했을 때 2.5배 정도 높게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동일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역화폐가 2.5배 정도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높은 정도의 기여를 하더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정 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도 지역화폐는 굉장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좀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과 관련돼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과 특히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는 이 지역화폐로 거래하는 사람들, 일반 소비자,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다음에 재래시장, 골목시장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주장할까요? 본인들 그 실효성을 이미 검증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 지역 화폐에 대해서 부정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약간 거시적인 경제론자들입니다. 미시적으로 그 지역 사회를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지역 화폐가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아픈 게 뭐냐면
충북에서 자영업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 상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누구보다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5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육거리 시장도 저희 상당구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 지역별로 재정 건전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국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매칭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좋은 방안 말씀하셨어요. 고령층이 쓰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 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지폐로 환산이 된다면 편한데, 이제 이게 휴대폰 베이스로 했을 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좀 쓰기 편한 방식까지 같이 방식을 좀 고민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신 교수님, 네.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네. 그 지자체마다 이제 재정 잘도 다르잖아요. 네, 네. 결국 이 예산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 정부가 이제 보조하는 거, 아까 이제 소외돼서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지역과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인구 비례라든지 그 지역의 이제 소비 상태, 그리고 고정 비용, 물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기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준다 그러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 밑입니다. 몇 개 시도가 끌어올린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조를 좀 세게, 특히 이번에 이제 의원님도 고생해 주시고 계시지만 추경 30조 이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이쪽으로 배정이 돼야 되고, 한 가지 빼뜨린 건데, 우리가 지역 사랑 기부금제 많은 분들이 이제 셀럽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해왔는데, 일반 국민들 또 타지에 나가 계신 우리 출향 인사들 지역사랑 기부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더 많은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주로 이제 그때 상품으로 주는 게 지역 상품들을 주거든요. 예. 지역 특산품 같은 거를 그런 걸로 또 같이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민생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상준 본부장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청년 고용률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예. 한 청년층이 만 29세 이하 청년층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어요. 85%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 청년들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그간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공무원에서 이제 민간 기업, 그리고 고임금 뭐 이런 거에서 워라밸 예. 뭐 이런 것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화하는 정책적 노력, 그리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국가가 빨리 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은 노벨상을 받는다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해결하기 힘든 난제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충북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3년도 기준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8만 명입니다. 이게 전체 유출 인구의 한 4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중에 얼마만큼 수도권을 가냐? 다들 아시다시피 한 50% 정도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남냐라고 봤을 때 한 27%, 졸업자가 한 19,000명 정도 되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 취업하는 학생은 한 3,3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업 간의 연계라고 봐요. 예.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우리 지역이든 어느 타 지자체든 대학의 인재양성 사업, 그리고 뭐 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지원 사업, 각자의 역할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이제 최상천 본부장님 나오셨지만 저희 지역 내에는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이러한 고용 거버넌스 등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인재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수요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그냥 쉬운 방식, 그냥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작 좋아하는 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핀테크, 복합 엔터테인먼트 산업, 고부가치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이 훨씬 강세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모바일 시대에 직관이 발달하다 보니까 딱 봐서 좋은 거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쪽 부문으로 산업을 바꿔야 된다. 교육구조,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에 따른 미스매칭. 전부 대학 70% 이상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얘기하셨잖아요. 공약하셨잖아요. 그럼 지역 내 반도체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만 지금 특례를 풀어서 다 스카이 위주로 이렇게 반도체 계약학과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 10개를 예를 들어 거점 대학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그런 관 이렇게 해서 계약학과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하고 조건을 다는 거죠. 전액 장학금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몇 년 근무하고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청년 정책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이제 충북 지역 얘기하는 것과 전국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은 데이터들이 좀 있죠. 저희 충북의 청년들은 여기로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 그 전체적인 수요로 봤을 때 충북은 그래도 청년 일자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약간 기반이 있는 데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강국인 나라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장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재산을 많이 창출하는 쪽이 좀 취약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거나 AI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지적 생산 능력을 갖는 산업 구조가 아직 취약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보는 젊은 청년들은 그쪽 산업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스매치뿐만이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이유도 본인들이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준거 집단에 대한 일자리와 지금 한국에서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충북 자체만으로는 좀 쉽지 않겠지만 충북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좀 있습니다. 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지금 충북 지역만 해도 반도체 쪽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즘이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BT 산업 부분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점을 띠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적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역에 적정하게 유치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관련되는 공간들이 지금은 좀 덜해서 다행인데 자꾸 외곽 쪽에 포지셔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되게 이동 약자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중심부로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의 중심 부분에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아니면 창조적인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도 정책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창업 선호 지수가 한 7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해라. 그래서 연간 약 300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창업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창업 선호 지수가 30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3분은 정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창업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할 때 망하는 경우를 이제 워낙 많이 보니까 그 거부감이 좀 있죠. 그래서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특히나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은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49.7세 정도 됩니다. 만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첫 직장 한 사이클 도는 게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컨 라이프, 서드 라이프까지 또 창업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청년 창업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실패 스펙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창업 관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창업해서 실패한 사람이 가서도 공직에 특채된다면 훨씬 더 현장을 잘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까지를 물론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런 상징적 의미로라도 사회에 점점 창업 붐도 많이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청주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지역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본부장님. 기업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충북의 경우가 청년의 외부 유출도 많지만 유입도 많은 청주권만 한정해서 유입도 많은 지역이다. 최근 기사 중에 인구 7만 5창의 기적이라는 기사, 이 회사가 들어오자 청년들이 몰려왔다. 실제로 2010년 4만 명에 불과하던 오창 인구가 10여 년 만에 7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 기반에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첨단 우수 기업들이 입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굴지의 바이오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도 많고 우리 인근의 대덕 연구단지가 이런 조성됨으로 인해서 석박사 인력들이 밀집이 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버리고 이런 좋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 얼마든지 버리고 청년들도 내려온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지역 단위에서 해야 된다.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만히 시장 논리로만 내비뒀을 때는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지역으로 좀 오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좀 푸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밀어내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품을 좀 넓게 해서 그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정부는 사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수혜받은 지역이 저희 추경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천과 음성의 혁신도시 저희 이제 민주당 정부 때 된 거고요. 오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BT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되는 이런 산업 구조로 인해 가지고 청년 부분이라든가 오창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렇게 내게 됐던 어떤 씨앗이나 이런 것들 저희 이제 민주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이 또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청주가 담아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저희 민주정부가 있을 때 좀 지역 개발이라든가 저희 충북에 좀 온건한 정책을 많이 해주는 이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희 정치인들이 좀 더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남 박사님. 네,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유치도 중요하지만 좀 유지할 수 있거나 기존에 있던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이 저희가 청년들에게 지역에 있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취업을 해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키워서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저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교수님께서 미스매치 이야기하셨는데 정보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청년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세대가 그 신중년 쪽 문제입니다. 예. 퇴직은 한 50대에 하는데
실제 일은 한 70대까지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그 친중년과 관련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수 있는 요 구간에 대한 그 연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소득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수치로 보면 딱 쉽게 답이 나옵니다. 중국이 GRDP가 약 90조 가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2,400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근데 인근 대전을 보시면 대전이 인구가 145만이죠. 거의 충북 165만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근접한 인구잖아요. 그런데 대전이 GRDP가 보통 45조 그 정도 상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먹이사슬 생태가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유치, 특히 대기업 유치가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지역 내에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소위 10년 전, 20년 전에 설계할 때 미래 먹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또 향후에 이제 10년, 20년 미래 먹거리는 아직 우리가 취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빼어난 인재들이 서울 경기를 딱 기준으로 판교, 동탄 요 정도 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균형 발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박사급 인재들, AI 인재들 이런 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 충북 입장에서도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게 큰 숙제로 와 있습니다. 네, 최상천 본부장님 그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나라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사례였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런데 아까 오창 사례도 말씀드렸고 대덕연구단지의 석박사 인력이 집적된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네덜란드 푸드밸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식품 세계적인 농식품의 클러스터의 중심지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 와게닝겐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와게닝겐 대학 세계적인 농식품 분야에 권위 있는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을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2,600여 개의 식품 관련 기업, 그다음에 20여 개의 식품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한 15,000명 정도의 석박사 인력들이 집적이 돼서 지역이 굉장히 그 창업, 연구,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들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세계적인 사례가 있어요. 저는 오송 모델이 지향해야 되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 우리 오송을 그렇게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렇게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을 집적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석박사 인력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특히 지역 경제 발전,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 내 불균형 문제예요. 그 산업이 편중돼 있습니다. 청주시를 예를 들면 흥덕구, 청원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이광일 의원님 계신 상당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지금도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지역은 일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불균형, 물론 이제 교통 축선을 기준으로 주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 지역에 어떻게 그 발전하게 만들어서 균형 발전을 가져올 거냐. 또 한 가지는 음성 같은 경우는 1인당 GRDP 9,800만 원으로 압도적 1등이에요. 청주에 거의 2배가 됩니다. 실제. 그럼 지역 내 소득 불균형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거냐까지 숙제로 안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새 정부에서는 이걸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 박사님. 박사님. 우리나라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투자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에 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소상공인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AI라든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산업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상천 본부장님. 일자리가 민생이고 이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것만 하고 이거 나머지는 안 돼. 이런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미국 선진국처럼 이거만 제하고는 뭐든지 해. 이런 방식으로 네거티브로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신바람 나게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강일 위원님. 네, 요즘 산업 구조는 좀 규모화돼 있고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같은 좋은 양질의 산업을 다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을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상당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개발 계획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은 산업 유치로 승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전통성이 있고 이제 아주 양질의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성과 양질의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 보육과 관련되는 거나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캐파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송 얘기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오송을 우리나라의 중심 개발 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을 때 아마 그것이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충북 전체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맡게끔 이렇게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저도 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선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할 텐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고 하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